자, 민주당이 최근에 보면은 이 금투세를 폐지를 이제 당론으로 결정하고 상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날 발의하셨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그 미래경제 성장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걸 맡으셨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인터뷰 할 때도 기업가 출신 민주당의 귀한 인재가 왔다라는 그 컨셉으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기업가 출신이 기업인 출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많지 않죠. 옛날 그래서 우리 정세균 총리가 이제 쌍용 있다 왔다 이래가지고 네. 뭘 하더라도 거기 이제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이게. 그분이 저희 이제 선배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기업인 출신으로서 아마 계를 잇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에 의하면 클릭 조정이라 해서 어쨌든 집권 플랜을 위해서 이 투톤 중산층 어떤 이런 전략으로 중도를 갖다가 끌어안는 포용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최고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당내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좀 오해랄까요? 좀 그런 인식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세금을 막 높여가지고 국민들한테 과세를 하려고 한다. 세금을 때리려고 한다. 그런 어떤 오해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것은 이제 과거에 그 종부세하고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이미지가 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논쟁들이 당내에 있었습니다만, 근데 첫째는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과세를 많이 하는 것이 선은 아니다. 그것이 꼭 선은 아니다. 과세하는 것이 선이냐, 과연. 그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과세도 일종의 국가의 강제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국가 권력이죠. 공권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세를 많이 하거나 과도하게 하는 것이 선은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어떤 지고지순한 선인 것처럼 집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경제 정책은 매우 유연해야 된다. 유연하고 현실을 하면서 유연하게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경제는 환경이 계속 변하거든요. 세계 경제도 변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변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 지지자들도 그렇고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기본 사회를 지향하지만 그 기본 사회와 복지 국가는 막대한 재원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막대한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내라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처럼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전쟁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에너지난에다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경제가 대부분 지금 침체기에 들어가 있어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기에는 국민들의 뭔가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그 방향으로 펴는 게 맞고 또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자. 그래서 더 해주고 싶어도 더 많이 못 해준다라는 것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그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동력을 집중을 해서 일단 성장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좀 풍족해졌을 때 복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독일 제가 얼마 전에 독일 다녀왔는데요. 유럽을 다녀왔는데 유럽 경제가 정말 엉망이거든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여부 자체가 의문이 될 정도인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로 일단 경제가 살아나는 게 시급하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도 가능하고 기본사회도 가능하고 또 그래야 덜 싸우거든요. 이게 궁핍하면요 싸우게 돼요. 갈등이 심해지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훼손됩니다.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베풀게 되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것도 더 이렇게 퇴행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 지금 침체돼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 전환이 지금 제조업이 거의 구제조업은 거의 지금 몰락하는 상황이고 중국한테 다 따라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 전환기에 어떻게 새로운 동력을 찾아낼 거냐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복지국가나 기본사회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투세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금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우리를 둘러싼 자본시장과 세계 경제와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다 떠나가지고 원리 원칙만 주장하는 그런 원리주의자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는 저는 그것은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현실 정치인은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 성장 분야도 거의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AI라든가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전략 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결국 전기로 달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배터리 모든 배터리도 에너지의 이동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 경쟁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AI 같은 경우가 이 어느 정도 이 AI에 대한 과학 기술력이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다 비슷비슷해지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빅데이터의 양이 워낙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기는 원천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의 한계가 있는 와중에 그럼 뭘 가지고 우리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 했을 때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의 가격과 에너지의 이동성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게 에너지 쪽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발전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 있고요. 뭐 일각에서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이런 추세에서는 탈원전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고 안전한 원전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한 원전 하도록 오히려 그쪽으로 연계만 해야 되는 거고 원전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쪽으로 연구 개발을 많이 투자를 해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장치들, 배터리죠. 여기에서도 한국이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거든요, 기술력에서. 근데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투자를 또 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전당대회 때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공약을 내걸었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의 그 인프라예요. 그럼 에너지 인프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전력망이거든요. 에너지 인프라라는 게. 그 전력망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예, 반도체 공장도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는데 발전량은 이제 못 따라가고 있거나 혹은 발전소가 있어도 그 전력망 송배전망이 못 따라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비하는 거 그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KTX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철도 기관망이라든가 고속도로를 깔 때 그 이제 철도망 같은 경우도 우리 복선화하면서 새로 깔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수적으로 아주 그 용량이 큰 그 전력망을 지중화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물류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보통신망, 그 간선망을 깔았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빨리 완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일 KI 포럼을 국회 여기서 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AI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갖고 기사도 쓰고 저희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AI 기본법도 국회에서 추진한 AI 관련 법안에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보완하고 추진해야 되는가 혹시 AI 법안에 대해서 생각이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AI 부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AI와 관련해서 이제 AI가 발달을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가 많이 이제 이렇게 수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빅데이터가 잘 취합이 잘 안 된다든가 또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의 빅데이터가 다른 나라로 많이 그냥 마구 샌다든지 이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서 건립이 잘 안 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 AI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또 육성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좀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아까 윤리적인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본법은 아직 없는 상황이죠. 그 트럼프 2기가 이제 열립니다. 미국 우선주의 부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미 동맹이 근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안보 문제를 떠나서 우리 경제 온데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이전부터도 계속 한국들어 우리나라들어 머니머신이다 이러면서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 같고 또 남북 관계에서도 그 북을 이렇게 그 통미봉남 차원에서 김정은과의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예,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제대로 이제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는 어쨌든 트럼프기에 집권을 했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해야 될 건가? 저는 뭐 사실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통미봉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육자 회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북한이 우리를 통해서 외국 강대국들하고 대화를 해왔었죠.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 쭉 보면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를 통해서 대화를 쭉 해왔지만 그것이 큰 성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의 흐름 자체가 집단 안보 체제가 아니라 각국 도생의 흐름이 돼 버렸고 그렇다면 자기들도 찌꺼려하는 게 낫겠다. 나만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김정은은 사실은 또 자체적인 어떤 외교력이라든가 그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는 그 리더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외교 정책에 있어서 남한에 종속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뭐 그것이 우리한테 바람직하다 이런 걸 떠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세계적인 흐름이다. 각국도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 저항한다고 저는 뭐 어떻게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육자 회담의 틀을 자꾸 미련을 갖고 옛날처럼 우리가 북한에 뭐 개성공단도 만들어주고 뭐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일이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전 세계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시대가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북한대로 트럼프하고 거래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크게 보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북한이 미국하고 거래를 해서 한반도가 긴장이 완화되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자꾸 막 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대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필요하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략적으로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딜을 할 거라고 보냐면 사실은 우린 자꾸 남북한을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북한은 틀림없이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딜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김정은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 생각하는 북한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그전에 김일성, 김정일 등등 해서 남북한, 이 한반도 안에 가둬놓고 북한을 생각해 왔는데 저는 이제 김정은의 북한 또 지금의 남북한의 시대는 이 남북한이 한반도 안에서의 남북한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는 큰 틀에서 전 세계 속에서 각자가 자기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가장 중국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미국한테 줄 게 많죠. 그죠? 미국한테 가장 줄 게 많은 게 북한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많겠죠. 그다음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은 러시아하고는 중국보다는 지금 현재 트럼프는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대해서 경계심이 덜한 편인 걸로 보이는데 이 러시아하고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북미 수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북한이 틀림없이 아마 미국에다 줄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러시아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쪽 연해주 쪽 관련해서 그러면 이 관계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질 텐데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거기 활발하게 참여하고 그러니까 약간 마음의 어떤 뭐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도 약간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서운한데 이런 생각 딱 버리고 우린 우리대로 얻을 거 없고 거기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그다음 우리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한의 영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산업 측면에서요. 그러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산업적 측면에서 중국이 유럽을 되게 많이 잠식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많은 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미국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북한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로 북한 밑에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북한이 개발되거나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그 반사적인 이익은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마음 넓게 박수 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우리한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서 그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우리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해서 뭐 100억 달러를 요구하게 될 거라는데 그런 문제들은 그것은 뭐 저는 사실은 트럼프의 스타일상 당연한 거죠. 예, 그것도 역시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매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냥 주고받는 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자기 자국 군인대를 갖다가 데려다 쓰는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틀림없이. 데려다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전혀 별로 주지도 않고 공짜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땅에. 그죠? 그래, 아마도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또 양쪽에 우리나라와 북한을 두 개를 들고 또 딜을 하겠죠. 우리 양쪽을 경쟁시키면서. 그래서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경쟁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한미군이라는 그 지상군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지상군의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지금 한 2만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이라는 것이 지상군의 전쟁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보전과 첨단 무기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이런 것을 또 어떤 기화로 해서 미국하고 함께 우리의 어떤 국방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예컨대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 북한이 이제 핵 무장을 하니까 그럼 북핵이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럼 북한의 비핵화를 니들이 그러면 만들어내든가 그럼 그게 안 되면 우리도 핵무장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의 어떤 레버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핵무장을 궁극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핵무장에 가까이 갈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재처리라든가 근데 사실은 재처리의 허용 정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은 받아내야 될 필요성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체코 원전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정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하고 출자를 해서 그러면 같이 함께 사업을 하자든지. 트럼프는 사업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공동의 사업 영역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 우리가 윈윈해서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자. 북한을 개발하면 미국도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하고 또 긴장이 완화되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중국을 견제하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여러 가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나쁜 것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안보든 경제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제안하고 역제안하고 하면서 트럼프하고 많은 딜을 우리도 도모해야 한다.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트럼프 같은 사람 이런 비즈니스맨들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꽉 막힌 게 아니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보다 나을 수도 있죠. 미국 민주당.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 인내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말 그 죽을 지경이거든요. 네. 그거는. 예. 사실 이번에 그 전략적 인내 때문에 패배한 거 아닌가요? 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다 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거야말로 지금 같이 빠른 세계가 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가 비전을 못 보여줬다. 이게 그렇죠. 네. 경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 이철호께서 항상 네. 그런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도 맡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당에서 국민들한테 좀 즐거움을 주자. 그래서 국민 부자 만들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옛날에 한때 그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자가 무슨 탐욕스러운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저 중산층 돼보자. 또 중산층은 좀 더 부자가 돼보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더 부자가 그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뭔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건강한 부자 한번 돼보자.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들의 어떤 그 세액 공제, 그러니까 숨어 있는 공제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과표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증여세 이런 것만 막 자꾸 그거 하는데 근로소득세도 굉장히 오랫동안 물가가 올랐는데도 과표 구간이 조정이 안 됐잖아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 아까 금투세 폐지 얘기했지만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그 터부를 갖다 깨고, 약간 터부 시대 왔는데 그거를 깨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 이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계속 밀고 나가서 좋을 것 같아. 네. 이게. 네. 아니 그렇죠. 이게 활력이. 우리 미래의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은 네. 저는 우리 직원은 그 길로 가야 된다 봐요. 네. 이게. 그러니까. 땅은 또 딴 사람이 하면 되잖아. 네, 근데 맞아요. 본인이 하는 건 딴 사람들이 못해. 안 해봐서 모른다니까. 네, 내 친구들은 후배들은 못해. 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뭔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되게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 저는 아까도 보좌관한테 이야기했는데 여전사 이미지도 중요한데 오히려 전사들은 많잖아요, 민주당에. 많기 네. 때문에 그건 또 그렇게 기본으로 가시더라도 지금 요 컨셉, 네. 이게 본인이 갖고 가야 될 컨셉이다. 네. 전사는 뭐 이제 더 안 해도 그럼 하자 네. 안 해도 돼. 이제 너무 전사가 여러 쪽에서 많이 해갖고 네. 사실은 조금만 해도 이렇게 다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미래경제 성장 전략위원회 이런 건 너무 좀 고답적이지 않나 이게. 네, 그래서 워딩이. 워딩이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국민 부자 만들기 본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거를 해가 이제 논란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부자 되세요 한때는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 결과 부자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농락당했다, 네. 이런 게 평가거든. 네. 그걸 각오하셔야 된다고.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뭐 그 부를 갖고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분들한테서. 그러니까 그때 부자 되세요는 아마 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파는 거는 제가 근데 파는 정치인들이 거는- 그걸 갖다 다 썼거든 그때. 예. 그때 그걸 썼나요? 홍보물마다 막 썼다니까 전부 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거를. 지금은 말하자면 다시 원혜호 의원도 썼어요. 그래요. 그거를 그 당시는 워낙 대세였기 때문에 예. IMF 이후에. 지금 그게 다시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사람들한테. 이게 부자라는 건 어쨌든 욕망이잖아요. 네. 근데 인간의 욕망에 정치인들이 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야.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그게 생각해요. 나는 이번에 트럼프 승리의 원인이라고 보거든. 바로 그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좌우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이제 지고, 생존 이데올로기, 혹은 이제 조금 더 야심 있게 얘기하면 번영 이데올로기. 그래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서 나 또는 내 집단, 우리 국가가 번영하기를 바라는 이게 굉장히 욕망이 큰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박정희 때인데 그게 꼭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 그 맞는 것 같아. 하여간 앞으로 파이팅 하시죠. 네. 이게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